민간 김성진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사님께서 공직과 산업정책 그 분야의 길을 선택하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예, 먼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우리 남자 형제 삼형제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 나중에 돈 벌어서 어머님을 편하게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할 때 경제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경제학하면 돈 많이 벌 줄 알았죠. 경제학 하시면? 예,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은 개인이 돈 버는 학문이 아니고 지역과 나라의 경제 운영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지역의 경제, 국가의 미래를 잘 살게 하는 그런 학문이나 그런 걸 판단을 하고 이제 고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에도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재경직, 우리나라 경제 파트를 책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시 합격해서 산업부로 배치를 받아가지고 27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공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에요? 공직은 이게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국민을 위한 봉사가 기본이고요. 이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지 못하면 그 결과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 그래서 실력을 갖추고 유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개인이 그렇게 유능하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직을 했었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또 혼자만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팀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배려, 조직 내에서 통합의 리더십 이런 것이 있어야 진정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겠다 해서 세 가지 정도 제가 항상 가슴속에 두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2026년도에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죠. 그 취임 당시 가장 먼저 떠올리셨던 과제,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2011년도에 9.15 정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순환 단전이라는 거죠. 이제 뭐 국민들께서는 정전이라고 이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전국적인 순환 단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으셨는데 우리 전력거래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들한테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전력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잘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첫 번째 24시간 365일 전력이 끊어지지 않는 혁신적인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단전이 안 돼, 전력이 잘 방운이 안 되고 그렇군요. 저 때문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했던 덕분이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한국전력공사, 그러니까 한전과 또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해서 혼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두 기관의 역할의 차이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전력. 자, 그때는 전력거래소라는 게 없었고 전부 다 한전의 한 몸체 안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가 전력 분야에 경쟁을 도입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발전 회사를 5개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기부,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전력거래소가 이제 생겨났는데요.
전력거래소의 역할은 얼마만큼의 국민들이 쓰는 전력을 생산해야 될지를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전력을 망을 통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전력 전체를 보면 발전하고 송전하고 배전하고 판매하는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전은 발전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공기업인데 반해서 전력거래소는 일단 국민들이 써야 되는 전력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을 해서 그것을 한전을 포함한 다양한 전력 생산자들, 옛날에는 한전만 전력을 생산했는데요. 지금은 무려 8천여 개의 전력을 생산하는 회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하는 모든 그 발전 사업자들이 우리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열어서 국민들이 쓰는 전력을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가 공급량을 결정하고 그것을 철탑 있죠. 철탑 개통을 통해 가지고 한전이 판매하는 지점까지 전력을 송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시장과 전력 개통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전력의 총괄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전력은 전기를 전달하는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 설계를 해나가는 그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전력거래소가 하는 네,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광주공항 공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팩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일반 산업시설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공급되고 사용돼야 된다고 하는 걸 알려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반도체 팹에서 전력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 팹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광주로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 반도체 팹이 4개 아닙니까? 네. 근데 팹 하나가 1.3기가, 1.4기가 정도의 전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 광주시가 쓰는 전력이 1기가 정도의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팹 하나가 쓰는 전력이 광주에서 쓰는 전력보다 더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왜 반도체 팹의 전력이 중요하냐? 전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만 많으면 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365일 24시간 중간 없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전력이 중단되면은 반도체 공장이 수급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생산 과정에 있는 웨이퍼가 전부 다 폐기 처분이 되거든요. 그게 많게는 수천억, 적게는 수백억 한번 정정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60일 24시간 끊이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는 전력과 전압이 가장 안정된, 그다음에 퀄리티가 높은 전력을 공급해줘야 된다. 반도체는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력의 떨림이나 이 퀄리티가 낮아지면은 반도체 웨이퍼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에 있어가지고 전력은 꼭 바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간적인 그러면 정전 또는 전압의 작은 변화도 공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전기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력에도 품질이 있다. 이게 좋은 품질의 양질의 전력이 공급돼야 우수한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전기에 품질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냥 전기 쓰면 그냥 전기가 정전만 안 되면 되는 거지 무슨 그게 품질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사실을 저희들이 이야기 듣습니다. 아니 그 어. 사람도 네.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품격 네. 높은 분도 계시고 네. 품격이 약간 좀 하신 분도 계시듯이 전기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주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대규모 반도체 팹이 광주에 이렇게 건설될 경우에 전력거래소는 가장 먼저 무엇을 검토하십니까? 이 결정됐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력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연결하는 것은 송전 선로로 깔아주는 거고 그건 한전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송전 선로가 깔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이 공급이 되는데 저희 전력거래소에서는 이렇게 깔아진 그런 송전 선로를 통해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개통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 전력이 매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는 개통 영향 분석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만약에 송전 선로가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났으면은 그 고장을 우회해가지고 또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송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품질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력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안정화 설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파수 안정을 위해서는 동기 조상이 좀 전문 용어입니다만 동기 조상기 같은 설비가 필요하고 전압의 안정을 위해서는 스테폰 같은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비가 얼만큼 어디에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한전에 그러한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생방송 중이다 보니까 오늘 개국방송이라 저희들이 서툰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김성진 원장님이 이사장님께서 참 이렇게 친근감 있게 생기셨거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김성진 이사장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자꾸 시선이 쓰이는 게 이 마이크가 지금 자꾸 방해를 합니다. 제가 자꾸 한번 조정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라이브 하면 특징이 뭐냐면요 실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밌죠. 웃기도 하고 너무 잘하면 로봇 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응원 댓글 달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현재 전력 인프라만으로 대규모 팹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별도의 어떤 개통을 보강하거나 또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참고로 한 가지만요. 참고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검토 단계에서 중요하게 보는 원칙 그리고 그 조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서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반도체 팹 4기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로 온다라는 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첫 번째 공장 가동은 2029년에 하고 양산을 2030년부터 네. 시작된다라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전체 필요한 전력량은 6.3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기가와트는 광주 광역시가 옛날에 광역시가 쓰던 그런 정도의 용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6.3기가와트가 한꺼번에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2029년이 되면은 팹 2기가 먼저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 2029년에는 6.3기가와트의 절반인 3기가와트 내외의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 지역에는 전력 공급이 2029년이 되면은
12기가와트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공급할 여력이 됩니다. 그런데 한 6기가와트에서 7기가와트 정도는 우리 광주에서 쓰고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은 나머지 전력은 충청권으로 일부 들어가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또 영남권을 통해 가지고 조류가 또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조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이 되면은 지금과 같은 전력 수요 패턴이 유지된다면은 12기가가 생산이 돼서 6기가와트 정도를 쓰고 6기가가 남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공장이 2029년에 들어와서 3기가와트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공급 여력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030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34, 5년이 되면 2기가 또 들어옵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6.3기가와트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겠죠. 자, 그때는 재생에너지가 그동안에 더 많이 우리 전남 광주 지역에 풍력과 태양광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의 전체 용량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도 충분하고 더더구나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기가와트의 전력을 유통할 수 있는 선이 호남권에서 충청권, 호남권에서 영남권 거의 약 한 5기가와트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충분한데 그런 개통 연계를 통해서도 10기가와트의 여력을 필요할 땐 끌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의 양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전남은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또는 이런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대단히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이 사용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체계, 그게 우리 한국의 전력 체계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보면은 주로 해변가에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의 절반 이상을 쓰는 곳은 수도권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장거리 수송을 해줘야 됩니다. 전력의 장거리 수송.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와서는 주민들의 전력망에 대한 전력 철탑에 대한 수용성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지산지소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좀 며칠 전에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지역별 요금제를 하자. 그래서 생산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에는 전력 가격이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전력 요금이. 그래서 지역별 요금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지산지소를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고 분산 특구 에너지법도 통과가 돼가지고 분산 전환에 대한 이 정부 차원의 지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주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오는 것도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산업이 내려오는 분산 전환의 한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특별히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정점 찍고 오후 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전력의 전원들 석탄이나 가스발전이나 원전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스발전이 지금까지는 그 탄력적인 운영을 많이 교환을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는 낮에 태양이 굉장히 많을 때 그걸 저장할 수 있는 ESS라 그러죠. 네. 에너지 저장 장치 또는 양수 발전. 정부에서도 그런 유연 자원이라 그러는데 그런 유연 자원을 많이 확대하는 정책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이 이 날씨에 따라 변동할 때 그것들을 이분하게 시간대로 펼쳐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와 지금 안정적인 기저전원과의 어떤 조화 이게 지금 또 이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래서 무탄소 발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후쿠시마 그 원전이 그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원전을 중지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지된 원전들을 다시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원전을 확대시킬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전원은 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가 이 시간대, 날씨에 영향을 받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 자체도 이제는 기저전원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들을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 에너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에서도 대형 원전이 있고 소형 원전이 있어요. 소형 원전들은 탄력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거든요. 원전도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 SMR이죠. 이런 것들을 조화시켜서 전체 에너지 믹스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건물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되는가, 또 그리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는가 하는 것들이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그러면 전기를 직접 생산하거나 송전탑을 건설하는 기관과는 역할이 다르다. 그럼에도 국가 전력 수급을 책임지는 중심 기관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광주 전남 반도체 산업 프로젝트에서 전력거래소가 담당해야 될 구체적인 역할,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에 필요한 전기는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탄소가 없는 그런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도체 공장이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네 가지 목적 중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경제적인 전력 공급, 이 두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거래소는 관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전력이 끊이지 않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제 기술을 반도체 팹에 적용을 시켜서 마이크로그리드를 분산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지금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이 있고, 풍력이 있고, 그다음에 원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또 가격이 다 달라지고 앞으로 이러한 전원 믹스를 최적화시키는 그러한 시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에 적합한 그런 시장도 개설을 해주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두 가지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전력거래소의 역할 중에 하나가 미래의 전원, 미래 전력 수요 공급을 설계하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무탄소 말씀을 드렸는데 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미래 전력을 설계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플러스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대규모 산업시설의 전력 공급에는 전력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또 한국전력공사 또 그리고 발전사들 또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부 그리고 기업, 지역의 기업들 그리고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관과의 협업은 어떤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 주체가 차근차근 일하는 이런 속도로 해서는 원하는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체들이 자기가 하는 역할들을 동시에 시작해서 병렬적으로 동시에 시작해서 협력 관계 속에서 목표를 정하고 같이 끝내야 되는데요. 정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반도체가 지금은 이게 하나의 산업이 아니고 국가의 핵심 자산, 안보 자산, 전략 자산이 됐거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고 지원 계획을 짜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통령께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자체의 역할은 송전선로를 2029년까지 건설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건설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수용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지자체가 중심돼 가지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얼마만큼 빠르게 속도전을 통해서 전력망을 건설할 수 있느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망이 건설됐다고 가정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해야 될 기업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것도 정부나 지자체 다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업체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죠.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난 뒤에 그 전력대책이 논의되면 이미 늦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함께 추진해.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반도체 산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다는 그 계획과 그 시점이 지금 함께 설계가 돼야 될 텐데 당연히 지금 시스템상 예. 그게 가능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과 지자체가 함께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거래소는 초기 단계가 아니고 전력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시스템을 미리 시스템과 시장을 미리 설계해 놨다가 그때 가서 이제 합류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이제 전력 공급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가 가능하지만 송전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 간의 또 어떤 그 지역민들과의 협업 또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것이 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단축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지역 산업과 안정적으로 전기망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긴 해요. 이제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독일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시민 의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같은 경우도 전력 자원은 북부에가 풍부하고 산업 시설은 남부에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부에 전력 생산한 것을 남부로 송전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망 건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주민들의 그 선로가 지나가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있어가지고 결국은 전력을 많이 쓰는 공장들이 북으로 북상을 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데 현명한 해결책은 그렇게 장거리 운송을 안 하도록 지상 지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내려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망에 대한 건설이 될 텐데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려면은 사전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가져오는 그런 베네핏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망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건설되는가에 대한 그 공개,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그로 인한 보상 체계나 이런 것들도 주민들과 함께 설계를 하면은 예상되는 그런 수용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사실 오늘 정해진 인터뷰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그 데이터 센터 또는 전기차, 첨단 제조, 확대 이런 것들이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폭염과 한파 이런 어떤 기후 변화까지 계절적인 어떤 전력 수요 관리도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 수급 상황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가 동시에 증가하면 국가 전력 산업에 대한 전력 수요에 대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의 전력 수급 상황은 뭐 안정적이다,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올여름에 최대 전력 수요 피크를 저희들이 98.8 정도, 98.8 기가와트 정도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날이 선선해가지고 이제 피크가 이미 지나갔는지 아니면 한 번 더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98.8 기가와트 최고 피크로 잡고 우리가 공급 능력을 106기가와트 정도로 공급 능력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크가 그 정도니까요. 피크가 아닌 일반 시에는 저희들이 전력 여유가 15%에서 2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그렇지만 방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가 들어오고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기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족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산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 전력량이 24기가와트 정도를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24기가와트 정도라는 것은 대형 원전이 18개가 필요할 정도의 대규모의 전력 설비입니다. 그래서 그 전력 발전소만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생산된 전력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송전 선로도 함께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인식을 많이 바꿔야 될 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전력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전력이 모든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기국가 시대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과 AI 데이터 센터 동시에 증가하면 국가 전력 소모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한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또 전력 계통이 우리나라 수도권에 지금 집중돼 있는 거예요. 수요가 그렇죠?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이 그 발전 시설도 지방이가 있거든요. 근데 수요는 지방에서 만든 전력을 수도권에서 지금 대부분 쓰고 있다라는 이런 지역 불균형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선로망을 전선도 확충하기 위해서 선로를 구축하려면 지역민들과의 어떤 충돌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역민들과. 그럼 어떻게 그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건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상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전력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에는 여기서 전력 생산을 해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망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지역에서는 우리가 쓸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희생을 하느냐 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광주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도를 개설하고 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면은 주민들의 생각은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국한적으로 우리가 왜 분산 전원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정부가 강조를 하는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주민의 수용성 문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쓴다 그러면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산전원 체계로 가야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분산전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력을 쓰기 위한 업체들이 지역으로 내려와야죠. 그러면 지역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전력이 풍부해야 되고 전력 가격이 싸야 되고 내려오면 산업적인 지원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력 정책과 산업 정책이 분리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전력과 산업이 하나의 커다란 정책 속에서 또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또 그러한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역 그 전력 공급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반 산업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을 떠나서 전국적인 어떤 그런 안정 공급 또는 전국적으로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대책 또 그리고 선로망이 지나는데 그 지역민들과의 연대 또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 이제 특별시 나주에 지금 현재 전력거래소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청소년들, 지역 학생들, 지역 대학 또는 어떻게 서로 연대를 하면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해나가실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전력 기업들, 공기업들하고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제 나주에 왔지 않습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은 이게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대학교의 전기과가 입학 커트라인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저희들 생각은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 또 앞으로는 전력이 반도체 산업과 함께 굉장히 커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커져 나가는 전력 산업을 전력 기반이 밀집해 있는 나주에 특화를 시키는 그러한 전략들을 함께 가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지역 청년들한테 이 전문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하반기에 한 30명 정도 모아가지고 전력 산업에 특화된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전력 공기업이나 전력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열어주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공동 학점제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분야의 인재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와 전력, 그다음에 반도체와 AI와 전력, 이러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자산을 융복합하는 그런 기업들의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공동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제안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이라든지 글로벌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될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탄소 감축이라든지 이런 어떤 글로벌 경쟁력도 함께 취해 나가셔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또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핵심 기술 또는 제도 그것이 있다면 무엇을 꼽으실 수 있는지 있으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는 지금까지는 원전과 석탄, 그다음에 가스 이런 화석 연료 중심의 구조였는데 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재생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장과 기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심에 우리 전력거래소가 대한민국 미래 전기국가 시대의 시장과 기술을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100%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성길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유난히 신뢰가 가는 건 애정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시간 동안 우리 김성길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또 다른 대한민국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 저희 비전 TV잖아요. 예. 전력이 갖는 비전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지역사는 또 에너지 분야에서 도전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 10년 후 대한민국의 전력 시장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을 포괄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력은 네.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네. 예.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반도체 공장만 없어집니다. 네. 전력이 멈추면 대한민국 전체가 멈춥니다. 네. 우리의 일상생활부터 핵심 산업의 공장까지 다 멈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지금 AI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전력을 지배하는 자가 AI를 지배한다. 예. AI는 그 핵심이 반도체고 AI는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는 전력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는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이 이 에너지에 대한 도전, 저는 여러분들 에너지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지배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모든 나라가 지금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전사적인 기업들은 전사적인 노력 또 국가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력 확보가 미래 국가, 미래 지역, 미래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를 전기국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기국가 시대의 속도전. 그래서 우리 전력 설비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는 전력 설비가 애물단지가 아니고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보물단지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새롭게 전력에 대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김성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님과 함께 광주 전남 반도체 산업 그리고 대한민국 전력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공장 하나를 채우는 일이 아니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전력과 연수, 인재와 또 기술, 또 기업과 행정,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력은 첨단 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대담이 광주 전남을 떠나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함께 생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김성길 이사장을 다시 한번 모셔서 심층적으로 전력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오늘 교육방송에서 충분한 시간 함께 더 못한 얘기는 다음번으로 약속을 하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한번 하신 말씀 있으시죠? 다시 한번 우리 글로벌 라그네 비전 TV 개국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력을 저보다 많이 하세요. 지금 제가 이거 유튜브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논문으로 따지면 몇 편 썼습니다. 그래서 나도 배우죠. 아니 그러다 나무 밥그릇까지 나중에 다 빼앗아 그러니까 걱정스러워. 저희가 아무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글로벌 아그네 비전 TV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그 좋아요 그거 하나는 여러분 남발하셔도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전략하시고 댓글과 응원의 박수는 남발하시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멈춰서지는 맙시다. 작은 꿈 하나 가슴에 품고 오늘을 걸어갑시다. 때로는 비바람 불어 우리 걸음 흔들려도 서로의 손을 잡아준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죠. 우리 함께 갑시다. 저 희망을 향하여 당신의 꿈과 나의 비전이 하나의 길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갑시다. 조금 느려도 좋아요. 오늘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내일의 길이 됩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다 소중한 것을 잊지 맙시다. 먼 날 남겨야 할 것은 사랑으로 만든 길이죠. 누군가 지쳐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밉시다. 당신의 작은 따뜻한 마음 한 사람의 빛이 됩니다. 혼자 꾸면